자, 여러분. 인생이란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어떤 이는 평생을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부귀와 영화를 태어날 때부터 거머쥐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 화려한 금수저가 도리어 제목을 조르는 칼날이 되기도 하니 말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5세기 말, 예술의 향기가 꽃피던 이탈리아 르네상스의 한복판입니다. 로마 성베드로 성당의 종소리가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신의 대리인이라 불리는 교황 알렉산데르 6세의 곁에는 세상의 모든 빛을 독차지한 듯한 처녀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루크레치아, 보르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 처녀의 배경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아버지는 성스러운 교황이요. 오빠는 군주론의 모델이자 전설적인 전쟁광 체살의 보르자입니다. 그야말로 신의 권위와 칼의 힘을 동시에 등에 업은 세상 무서울 것 없는 가문의 영예였지요. 황금빛 머리카락은 태양을 녹여 만든 듯 눈부시고 그 미소 한 번에 로마의 젊은 귀족들이 줄줄이 넋을 잃었다고 하니 그 미색 또한 가히 경국지색이라 불릴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꽃 뒤편에는 피비린내 나는 소문들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그녀의 반지 안에는 사람을 눈 깜짝할 새 죽이는 독약이 숨겨져 있다더라. 권력을 위해서라면 오빠나 아버지와도 서슴없이 몸을 섞는 요녀라더라 하는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괴소문들이 로마 뒷골목을 피어오르는 안개처럼 뒤덮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남편들이 하나둘씩 의문의 죽음을 맞이하고 가문의 영광을 위해 3번이나 정략 결혼의 제물로 바쳐져야 했던 여인? 과연 그녀는 세상을 독살하려 했던 악의 화신이었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미친 아버지와 오빠의 손바닥 위에서 울고 웃던 가련한 꼭두각시였을까요? 오늘 세상 신화 이야기에서는 성스러운 교황청을 피와 욕망으로 물들였던 보르자 가문의 꽃, 루크레치아의 그 치명적이고도 비극적인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가 보시지요. 자, 여러분. 루크레치아라는 이 가련하고도 화려한 꽃이 피어난 토양을 한번 보십시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고도 검게 썩어 있었는지 알게 되면 아마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당시 로마의 주인은 그녀의 아버지, 교황 알렉산데르 6세였습니다. 아, 명색이 거룩한 성좌에 앉은 교황이라는 양반이 어찌된 일인지 신의 말씀보다는 제 자식들 입에 금수저 물려주는 일에 더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특히나 금지옥엽 외동딸 루크레치아를 향한 사랑은 그 정도가 지나쳐서 로마 시민들 사이에서는 저게 과연 부녀간의 정이 맞느냐 하는 해괴한 수군거림이 끊이지 않았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사내가 있었으니 바로 그녀의 친오빠 체사레 보르자입니다. 이 체사레라는 인물, 그야말로 르네상스의 야수라 불릴 만한 사내였습니다. 차갑고도 수려한 얼굴 뒤에는 사탄도 울고 갈 잔혹함을 감추고 있었는데 그는 제 여동생 루크레치아를 가문의 영광을 위한 최고급 미끼로 여겼습니다. 루크레치아가 10세 살밖에 안 된 어린 나이였을 때부터 체사레와 아버지는 그녀를 권력의 제단 위에 제물로 올릴 궁리만 했으니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루크레치아가 정략 결혼을 해서 남편과 알콩달콩 살만하면 오빠 체사레가 나타나 이제 저놈은 가문에 쓸모가 없다며 사위의 목을 서슴없이 날려버리는 겁니다. 첫 번째 남편, 지오반니 스포르차와의 굴욕적인 이혼 소송은 아버지는 더 강력한 동맹이 필요해지자 사위 지오반니에게 너는 성불구자이니 이혼하라고 협박합니다. 지오반니가 거부하자 루크레치아는 가문을 위해 남편과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거짓 증언을 성직자들 앞에서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17 꽃다운 나이에 루크레치아가 로마의 고위 성직자들 앞에 서서 자신의 정조를 증명해야 했던 그 수치심을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두 번째 남편인 아라곤의 알폰소는 체사레의 부하들에게 칼을 맞고도 큰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습니다. 루크레치아는 남편을 지키기 위해 직접 음식을 만들고 침실을 지켰죠. 하지만 그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빠 체사레의 신복인 미켈레토가 침입해 부상당한 남편을 침대 위에서 목을 졸라 죽였습니다. 이때 오빠 체사레는 피 흘리는 매제를 보며 비웃듯 말했습니다. 점심때 못한 일을 저녁때 마무리할 뿐이다 라고 말이죠. 루크레치아의 침실은 사랑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오빠가 휘두르는 피 묻은 칼날이 번뜩이는 사형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절대 권력은 언제나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보르자 가문과 관련된 이런 일화도 있었어요.
1501년 교황청에서 열린 잔치입니다. 50명의 무희가 알몸으로 춤을 추게 하고 교황이 바닥에 밤을 뿌려 알몸의 무희들이 기어다니며 밤을 주었지요. 이 난잡한 파티에 교황과 아들 체사레 그리고 딸 루크레치아가 나란히 앉아 구경했다는 기록이 부르카르트의 일기에 있습니다. 성스러운 교황청 바닥에 밤을 뿌려놓고 인간을 짐승처럼 기어다니게 만들었던 그 광란의 밤, 루크레치아는 그 현장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을까요? 심지어 당시 로마의 호사가들은 이 세 사람의 관계를 두고 삼위일체가 아니라 삼각관계라는 입에 담지 못할 조롱을 퍼부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루크레치아를 독점하기 위해 서로 질투하고 그 권력의 삼각형 안에서 루크레치아는 영혼이 파랗게 질린 채 시들어갔던 것이지요. 여러분, 신의 이름으로 통치하던 그 거룩한 교황청 한복판에서 친오빠가 제 매제들을 죽이고 여동생을 정략의 도구로 부려먹는 이 비극, 이것이 과연 가족의 사랑입니까? 아니면 권력에 미친 짐승들의 향연입니까? 루크레치아는 그 지옥 같은 가족의 속에서 서서히 자신만의 생존 방식을 터득하며 우리가 아는 그 치명적인 여인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루크레치아라는 이름 뒤에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무시무시한 별명, 독살의 여왕에 대해 이야기해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예쁜 꽃일수록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는 말이 있지요? 당시 로마 사람들은 루크레치아를 딱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늘 화려하기 그지없는 보석 반지가 끼워져 있었는데 호사가들의 말에 따르면 그 반지가 보통 물건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반지 알을 살짝 돌리면 그 안에 아주 미세한 공간이 나오고 거기엔 칸타렐라라 불리는 보르자 가문 특제의 비전 독약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지요. 당시 보르자 가문의 독약으로 알려진 칸타렐라는 최근 비소 계열의 독약으로 알려져 있죠. 상상해 보십시오. 연회장에서 루크레치아가 화사한 미소를 지으며 정적의 술잔 위로 손을 살짝 흔듭니다. 그 찰나에 반지 속 독가루가 술잔에 스르르 떨어지면 방금까지 호탕하게 웃던 사내가 채 몇 걸음도 못 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보르자의 입맞춤을 받으면 지옥행 급행열차를 탄다며 벌벌 떨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역사적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과연 이 가련한 여인이 정말로 자기 손에 피를 묻히며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을까요? 사실 그녀의 주변에서 벌어진 의문의 죽음들은 대개 아버지인 교황 알렉산데르 6세와 오빠 체사레가 가문의 방해물을 치우기 위해 벌인 정치적 작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민심이라는 게 어디 그렇습니까? 힘있고 무서운 사내들보다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여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게 훨씬 더 입맛에 맞고 재미있는 법이지요. 루크레치아는 가문의 정적들이 쏟아낸 저주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실제 행위보다 훨씬 더 부풀려진 사악한 여인의 가면을 쓰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아버지와 오빠의 뜻에 따라 웃음을 팔고 술을 따랐을 뿐인데 세상은 그녀를 향해 독약을 품은 장미라 손가락질했으니 그 화려한 반지 속에 든 것은 타인을 죽일 독약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삼켜야 했던 눈물이었을까요? 세상의 편견과 가문의 어둠 속에서 루크레치아의 전설은 그렇게 피비린내 나는 향기를 풍기며 익어갔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 루크레치아가 걸어간 마지막 길을 따라가 봅시다. 그녀는 가문의 욕망에 떠밀려 무려 3번이나 홀레치마를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인 페라라 공국의 알폰소 데스테는 이전 남편들과는 달랐습니다. 보르자 가문의 위세가 꺾이고 그 덫을 펄어턴 아버지 교황과 오빠 체사레가 차례로 세상을 떠나자 비로소 루크레치아에게도 평온한 안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반전 아닙니까? 로마에서 독살의 여왕이라 손가락질받던 그녀가 페라라에서는 영지민들의 존경을 받는 자애로운 안주인으로 변신한 겁니다. 가문의 그늘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자신의 본 모습을 찾은 그녀는 예술가들을 후원하고 빈민들을 구제하며 과거의 그 비릿한 피 냄새를 지우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신은 그녀에게 긴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9이라는 꽃이라면 아직 한창일 나이에 8번째 아이를 낳다 산후병으로 조용히 눈을 감고만 것이지요. 그녀가 죽고 난 뒤 역사는 그녀에게 참으로 가혹한 형벌을 내렸습니다. 보르자 가문의 원한을 가졌던 수많은 기록자가 그녀를 향해 오빠와 몸을 섞은 창녀, 독약을 밥 먹듯 뿌린 마녀라는 낙인을 찍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훗날 무덤을 열어본 역사가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녀가 남긴 편지 속에는 독약 제조법이 아니라 아이들을 걱정하는 어머니의 마음과 독실한 신앙인의 고뇌만이 가득했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당대 최고의 시인 피에트로 벤보와 깊은 정신적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벤보는 그녀의 금발 머리카락 한 줌을 보관하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 찬양했죠. 루크레치아의 머리카락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암브로시아나 도서관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황금빛이 도는 밝은 금발 한 타래가 유리함 속에 전시되어 있죠. 이 머리카락은 루크레치아가 인문주의 시인 피에트로 벤보와 주고받았던 연애 편지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깊은 사랑을 나누며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루크레치아가 자신의 신체 일부인 머리카락을 사랑의 증표로 보낸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후대의 문학가 로드 바이런은 이 머리카락을 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금발이라며 극찬했고 몰래 한 가닥을 훔치려 했다는 일화도 유명합니다. 지금도 그녀의 황금빛 머리카락은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빛을 잃지 않은 채 보관되어 있다는 말이죠. 자,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루크레치아 보르자, 그녀는 진정 세상을 파멸로 이끈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이라는 거대한 맷돌 사이에 끼어 신음하던 가련한 희생양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그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매 순간 처절하게 몸부림쳤던 한 인간에 불과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상신화 이야기가 준비한 르네상스의 비극, 루크레치아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진실은 저 너머에 있겠지만 그녀가 흘린 눈물만큼은 진짜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꾼에게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 더욱 흥미롭고 짜릿한 신화와 역사의 현장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